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서 제주 포럼을 개최하는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7회 제주 포럼 보안 세션의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담당하게 된 한양대학교의 이길규입니다. 우리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제주 포럼이 제7회 모임을 맞이해서 사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 포럼을 조직하고 준비해 오신 어시스트의 이남식 총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도는 유네스코로부터도 인정받은 수려한 자연공간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제주 포럼을 갖게 된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처럼 제주도에 오셨으니만큼 체류하시는 동안에 좋은 추억거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보안 세션 주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업보안 MBA 과정을 개설하시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산업보안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해오신 정진홍 대학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평화 포럼은 이제 7회째입니다만 우리 저희 보안 분야 세션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보안 분야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 산학연, 즉 산업계라든가 학계, 또 연구소에서 아주 골고루 이렇게 한 분씩 오셨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서 보안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인 세 분을 모시게 된 걸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임종인 원장님 아주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시고 학계에서 권위자이십니다. 또 한국인터넷 지금 키사라고 그러죠. 박영우 수석연구원 박영우 박사님을 또 모셔서 이쪽 연구소 분야에서 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한테 또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업계 보안 분야 업계에서 다음 회사 유명한 회사죠. 여기에 법무담당 이사로 계시는 유창하 박사님 모시고 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 분 모신 걸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우리 보안 세션이 또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욱더 발전하고 또 학계나 산업계 또는 연구기관에 큰 기대한 공헌을 하리라고 믿으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세션에서 발표를 하시고 토론해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다음은 유창하 다음 커뮤니케이션 법무담당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조병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님 토론자회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선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석해 주신 여러 발표 토론자분들과 함께 우리 멀리서 이렇게 같이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세션은 보안정책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세 분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정진홍 원장님과 조병철 교수님의 진행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플로어의 질문 토론에 응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산업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그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기술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우리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과제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안 정책의 미래라고 하는 큰 주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걸 꼭 짚어봐야 될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박영우 수석연구위원께서 먼저 사이버 보안에서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발표는 15분 전후 한 15분에서 20분 이내로 발표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렇게 발표 세 분을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박영우입니다. 예, 오늘 회비치는 두 번째입니다. 상당히 좋고 또 회의 장소도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산업보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관계없을 것 같은 사이버 보안에서의 파트너십을 제가 이제 주제로 정한 데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 조금 이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의문을 일단 좀 해소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의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각종 특허라든가 기술 정보, 회계 정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되고 관리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산업 보안도 더 넓게 사이버 보안과 연관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사이버 보안에서의 파트너십은 최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 또는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념의 혼재입니다. 저도 사실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 또 사이버보안 쪽의 정책 개발이라든가 연구 활동을 한 15년 정도 해왔습니다만 사실 저도 사실 지금 적은 여러 가지 용어 개념에 대해서 가끔 누가 물으면 설명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좌측 상단에 적은 데이터 프로텍션을 우리말로 옮기면 뭐라고 할까요? 국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라든가 책에서 저것을 정보보호라고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옳지 않거든요. 이미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전문가나 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건 퍼스널 데이터, 즉 개인정보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제 간혹 저것을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정보보호, 정보보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 또 통신보안이라는 게 있고요. 컴퓨터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데이터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뒤섞어는 하지만 사실 저러한 것들이 기술이라든가 서비스 또 그것을 이용한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늘날에 와 있어서 저것을 다 통섭하는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극단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사이버 보안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것을 매우 좋고
함께 컴퓨터 시큐리티와 같이 또는 네트워크 보안과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다 포괄하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로텍션과 사이버 시큐리티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이버 보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률적 정의만큼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서툰 번역 솜씨지만 미국의 그 사이버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액트에 있는 정의를 좀 여기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단지 특정 컴퓨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개방된 시스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개방 폐쇄 통신 시스템을 내부나 외부로 위협으로부터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정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자체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최근의 그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더블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테러보다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테러보다도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제 조사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3월 14일 날 조사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것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그 조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 조사가 아니라 이제 그 보충 조사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체는 이제 유니시스라고 유명한 이제 시큐리티 이제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조사한 것은 뭐냐면 2012년 대선에 미국 대선입니다. 우리나라 대선이 아니고요. 미국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이 후보자가 다음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그 중요도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결과를 보시면 74% 정도,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74%가 바로 정부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11 이후에 홈랜드 시큐리티라든가 보더 시큐리티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의외의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앞 페이지에서 제가 얘기 드린 내용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제 이미 미국에서도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이 조사 결과에서 말해 주듯이 사이버 보안이 정책 이슈로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데 한 공감대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도 곧 대선이 있는데 이러한 조사를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국이 이러한 이제 정치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앞서서 본 최근 이제 조사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럼 개별 국가들이 아무런 정책을 마련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이제 2003년부터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내셔널 스트래티지하고 일반 정책은 좀 다릅니다. 내셔널 스트래티지는 적어도 행정부의 수반 또는 이제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계된 모든 조직 체계를 다 아울러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미국 외에는 그동안에 볼 수가 없었는데 2009년 영국이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를 내놓고
일본이 2010년, 독일이 2011년, 프랑스가 이제 2012년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서 이런 전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이러한 전략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다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파트너십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국가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국내적으로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공공조직이든 아니 또는 기업이든 또는 국민 개개인이든 하면 대개는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보안 문제에서는 그러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적인 파트너십과 국외적인 파트너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이버 보안 목표의 사실 90% 이상이 민간 분야입니다. 90%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율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공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공격자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의 그 공격자가 반드시 적국이라는 인각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테러 단체일 수도 있고요, 범죄 조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보다 좀 다른 활동가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격 근원지와 경유지가 외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 2003년에 제가 사실 키사에 근무하면서 상당히 큰 사건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003년 인류 인터넷 대란입니다. 이 자체도 사실 최근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격에서 피해 발생까지 굉장히 단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체를 털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 위협이 사이버 보안에서 위협은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적인 파트너십도 중요한데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국가 간 또 그다음에 국제 간에 있어서 정보부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야만 예방 또 적시 대응, 복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러한 국가 간 협력, 즉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독일, 또 미국, 호주 간에 올해 들어서 협정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제 미국, 한국, 중국 또 아시아나하고 그러한 협정 또는 파트너십을 구축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린 이러한 세 개의 사례에 있어서는 되게 동맹관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올해 미국 5월입니다. 바로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미국, 중국 국방장관이 만나가지고 오늘 이 사진은 기자회견 사진인데요. 협정을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이제 협력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세계 사례와 달리 미국, 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어서는 미국을 공격하는 대부분의 공격 근원지가 중국이고 중국에서 그것도 특히 중국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세계 사례에서의 파트너십하고는 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건 개별 국가 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한참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파트너십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EU가 오른쪽에 있는 에니사라고 하는 기관은 EU 기관입니다. EU가 만든 기관인데요. EU 회원국들이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 여기서 EU 공동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정책을 조언한다든가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대응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제 또 최근에 와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이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나토죠. 나토는 아예 실전 훈련과 같은 그러한 이제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우리도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고 또 그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화두로 던진 건데 뭘 해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짚지는 않고 여기서 화두를 던졌는데요. 첫째는 누구와 협력할 것입니까? 자, 적은 누군지 동지는 과거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냐면 공격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 겁니다. 과연 그럼 정보만 있으면 우리가 사이버 보안을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에서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정보 공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또 이것이 피해를 주는 문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군사 정치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수사 부분,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이버 보안 측면은 사이버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간 차원에서의 그러한 협력, 기술 협력이라든가 또 인력 양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독일의 그 내무부 장관이 사실 이제 미국으로 보면 홈랜드 시큐리티를 주관하는 그러한 이제 정부 부처입니다. 독일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홈랜드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사이버 시큐리티도 이제 주관을 하는데 이 독일 내무부 장관이 그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수사라든가 우리가 결국은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즉 공통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것으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 협약이 있는데 지금 30개 나라밖에 가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문호를 넓혀서 더 그 가입 국가를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 파트너십 또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꼭 군사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사 이러한 이제 국제 규범을 만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제 논의가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부처별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이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국내에서 그 논의하고 또 그러한 파트너십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준비가 아니라 실제 구축하는 그런 활동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산업보안 측면에서도 그러한 흐름과 잘 이렇게 좀 매칭시켜서 살펴보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 얘기할 때 좀 자주 인용하고 싶어하는 이제 글입니다. 오네 지하이디 에스카인의 프라이하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안전 없이는 자유도 없다. 뭐 또는 안전보다는 뭐 안보 없이는 자유도 없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빌레름 폰 훔볼트라고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독일의 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인데 사실 이걸 인용하려고 하다가 좀 어떤 뭐 방공 표 연습시도에 나서 조금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이만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한번 말미에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락클라밍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좀 눈을 시원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그 9.11 테러 이후에도 여전히 사이버 보안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것을 더욱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유창하 이사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가 인터넷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커뮤니케이션 유창합니다. 이렇게 큰 포럼에 또 이렇게 초대를 받고 이렇게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여기 이제 발표하셨던 여러 교수님하고 박사님이 진짜 정말 우리 나라에서 진짜 손꼽히는 전문가들이신데 또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어차피 이제 기업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아주 이론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을 발표한다기보다는 지금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갖다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인터넷 기업 환경이 뭐 항상 인터넷은 뭐 변화하고 있고 항상 그 빠른 속도에 의해서 정말 정신없이 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인터넷 기업의 어떤 환경을 또 변화시키는 그 기술적인 요소들을 좀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SNS,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디바이스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제 역시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 그다음에 네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인터넷 그 기업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요 기술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SNS를 먼저 좀 볼까요? 사실 2009년도는 그 굉장히 그 이제 인터넷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이게 이제 comscore.com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비교하는 그것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2009년도에 드디어 그 페이스북의 그 유저가 방문객이 구글을 앞지른 그런 그 12월에 이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때 인터넷 업계에서는 굉장히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뉴스였죠. 그래서 순 방문자 수가 그 당시 이제 구글이 한 26억 명이었고 페이스북이 이제 27억 명이 돼가지고 갑자기 인터넷의 황제였던 구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듣보잡 같은 그런 페이스북한테 이렇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좀 놀라운 거는 이 페이스북의 그 유저가 이 방문자의 유저가 70%가 무려 70%가 해외에서 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이제 미국 기업이 지금 이제 세계 인터넷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 70%가 사실은 미국이 아닌 그 세계에서 그 들어오는 이런 아주 그 글로벌한 경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는 상황인 것이고 SNS가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하게 이제 퍼졌다라고 하는 게 반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 가장 큰 아무래도 인터넷 업계에서의 그 이슈는 그 페이스북의 IPO였죠. 페이스북의 IPO가 정말 큰 그 화제를 모았는데 무려 그 104조 원.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마켓 밸류로 보면은 아마존보다도 더 큰 지금 그 밸류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아마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 인터넷 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몇 주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 그 IPO가 되자마자 아마존과 다 앞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 놀라운 그런 이제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 혹시 그 엑셀 파트너스라고 하는 혹시 그 회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페이스북이 사실은 굉장히 약간 이번에 그 IPO로 굉장히 약간 큰 뉴스가 됐지만 사실 그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더 큰 뉴스는 사실 이 벤처 캐피탈이었던 이 엑셀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무려 그 투자 수익의 1000배를 올리는 무려 그 90억 달러, 9조 원의 어떤 그런 그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지금 화제가 되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벤처 역사상 그리고 미국 투자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낸 그런 어떤 아주 역사적 이정표를 기록한 어떤 사건으로 이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뭐 여러 가지 지금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태블릿 PC 그리고 최근에는 이 그 스마트 TV에서 모든 콘텐츠를 이건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니까 N스크린 전략이라 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그 스크린에 보여주는 이것을 갖다가 인터넷 기업들이 모두 이제 지금 인터넷 기업을 비롯해서 정보 기업들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금 이제 환경이 되고 있죠. 저희 그 회사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좀 콘텐츠가 매끄럽지가 않네요. 저 여기 또 지금 삽입된 게 있는데 하나가 없는데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지금 이제 다음 TV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 TV를 또 저희도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선보여서 굉장히 또 이제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는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다음 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4G가 나와 있고 이제 LTE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은 3G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인터넷의 어떤 환경을 갖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모바일 네트워크는 이제 3G라고 하는 것은 이제 IMT 2000, 그러니까 이제 2000MHz대 이제 주파수 대역에서 전 세계 이제 무선 통신 규격을 통일하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도 이제 이동 통신을 가능하겠다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4G, 3G보다는 이제 50분이나 빠른 그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완벽한 이제 멀티미디어적인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려 이제 정시에도 이제 1GBps 정도의 엄청난 이제 속도를 갖다가 자랑하는 것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실 저희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관심사고 한데요. 사실 여기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응용 분야를 갖다가 플랫폼에 있어서의 그 운영 분야,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적인 측면에서 이제 세 가지를 그 예시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말 그 글로벌한 측면에서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해서 적용해서 어떤 수익을 내고 또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떤 호소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은 거의 몇 개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당연히 구글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MS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글로벌한 회사들이 결국은 엄청나게 이제 큰 그 인프라를 통해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N스크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인터넷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어떤 콘텐츠를 동시에 다양한 그 스마트 디바이스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보여주는 이 이제 전략을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애플 제품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와 있죠. 맥 그 컴퓨터, 그다음에 맥 태블릿 PC, 그리고 이제 구글 애플 ITV 나왔지만은 결국은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같이 장악하는 회사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저희 기기에 동시에 이제 이런 콘텐츠를 이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보여주는 이 기술에 이제 지금 다들 주목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아주 그 신속한 그 동시적인 어떤 그 콘텐츠 배치로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가치는 갈수록 이제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이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그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위치 정보가 점점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빅데이터라는 이런 개념들이 보면은 결국 이제 개인정보의 가치가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신호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이제 원래는 그 연결이 그 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지금 테스트를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잠깐 좀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잠깐 그 구글의 이번에 이제 그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경하면서 구글이 이번에 그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책 변경에 대해서 이제 올린 블로그, 간단한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e've been tidying up a little, making our privacy policies and terms more consistent, easier to read, and easier to understand. You see, while privacy policies, ours included, may not be the most popular read on the internet, we think they're important. So instead of over 60 policies for different Google products and features, we're introducing just one, with fewer words, simpler explanations, and less legal gloop to wade through. That means that when you use Google, from Gmail and Search to YouTube and Calendar, you can count on one simplified policy that explains our privacy commitment to you.
The new policy reflects our efforts to create one beautifully simple experience. It means that if you're signed in, we'll treat you as a single user across all of our products, combining information you provided from one service with information from the others. So you have a better, more intuitive experience from the moment you sign in to the second you log out, whether you're sending mail, making meetings, watching videos, or searching. Over time, it'll mean better Google search results and ads. We'll understand that when you search for Jaguar, you're looking for a Jaguar and not a Jaguar. It can mean more accurate spelling suggestions because you've typed a word before. And it may even mean we'll be able to tell you when you'll be late for a meeting, based on your location, your calendar, and local traffic conditions. All of which means we're not just keeping your private stuff private, we're making it more useful to you in your daily life too. 네, 방금 방금 보셨다시피 구글이 최근에 이제 그 개인정보 정책을 갖다가 글로벌하게 수정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역시 그걸 발표를 했죠. 그것의 이제 핵심은 이제 방금 들었다시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개인정보에. 그리고 각 서비스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DB를 갖다가 통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뒤에도 이제 나올 빅데이터하고도 이제 문제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결국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통합해서 개인들의 어떠한 그런 정보 행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보를 갖다가 콘텐츠를 갖다가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죠. 이런 정책의 명령의 배경은 사실은 이제 아까도 페이스북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페이스북이 눈부시게 이제 성장한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결국 그것이 개인정보의 공격적인 활용, 경국적인 활용에 이제 기초했다는 것을 이제 구글이 깨닫고 결국 이제 이런 개인정보 정책의 변경까지 이르게 됐고 공격적으로 이제 활용하겠다 개인정보를 이런 것을 명백하게 이제 밝힌 그런 거였어요. 그런 정책 변경이었죠. 근데 이런 만약에 우리 측면에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런 우리 한국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법 자체가 엄격하게 돼 있는데 구글 같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클릭으로 모든 서비스를 동의하게 한다고 하고 굉장히 그 목적과 뭐 기간과 이런 것을 전혀 지정하지 않는 이런 그 개인정보 어떤 이런 그 동의 방식은 현재 지금 한국법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한국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기업은 개인정보의 어떤 그런 강한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활용이 굉장히 지금 제한되는데 구글이 만약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한국 기업은 그 역차별을 받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위치 정보는 뭐 다들 요새 이제 스마트폰을 지금 많이 쓰시고 되면서 점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도 이제 약간 느끼는 변화인데 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됐을 때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의 아마 뭐 아줌마, 아저씨, 뭐 할아버지, 애들 할 거 없이 10명 중에서 아마 8분은 아마 뭐 들여다보고 계시죠.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위치에 맞는 이제 뭐 정보가 중요하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그런 추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스카이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미국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글과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소송 중에 있는 회사인데요. 스카이훅은 이제 어떤 회사인가 하면은 원래 이제 그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것은 GPS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지국 정보를 결합해서 이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전통적인 기술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와이파이 이제 중계기의 이제 위치를 갖다 DB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정확성을 높이는 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모토로라의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제 OS 휴대폰과 이제 그 기술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이제 거의 그 계약까지 다 됐는데 갑자기 구글이 모토로라에 전화를 해서 이거 지금 쓰지 말아라. 우리 이거 안드로이드 OS를 쓰려면 우리 기술을 써라.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이 그 안드로이드 OS에 내장된 구글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갖다 해지하게끔 하고 자기들의 기술을 쓰도록 강제를 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스카이훅이 구글 상대로 지금 수송을 제기해서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죠. 이만큼 구글이 이런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에 굉장히 큰 그 인베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또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쌓는 중요한 또 이제 하나의 정보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가 그 빅데이터의 어떤 하나의 좀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 어떤 거냐면은 개인의 정보는 사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가치가 약해지는 반면에 지적이 된 정보는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파워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정보가 쌓일수록 그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누가 어떠한 기술로 어떻게 응용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큰 이제 화두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가트너는 빅데이터 이제 기준으로서 3D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발륨, 양, 그 다음에 이제 속도, velocity, variety, 다양성,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의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또 맥킨지는 미국에서 이제 만약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의료 분야에서 약 3억 달러 정도의 3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최근에 이제 보고서에서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정보전략위원회에서도 빅데이터를 이렇게 대량 용량의 데이터를 이제 활용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주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 위한 정보화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지금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법규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과연 이런 개인정보의 최근에 강화되는 법규가 어떻게 이제 우리 이제 인터넷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옥션이라든가 또 뭐 현대캐피탈, 또 네이트의 이런 개인정보에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 유출 사고를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에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 오프라인 또 공공 민간을 구별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어떤 그런 규제를 하는 그런 법으로 최근에 이제 적용이 된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개인정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에서 봤을 때 굉장히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것은 딱 개인정보고 어떤 걸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실 이제 법의 정의 자체가 보면 특히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인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또 위치정보보호법. 그래서 대체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뭘까?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게 좀 많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겠지만 굉장히 강한 형사적인 규제가 지금 이제 따르고 있다는 거죠. 뭐 기술적 발전 규칙이 미루어졌을 때는 뭐 2년 이하의 징역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실적 운용을 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센 지금 규제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고의과실을 불문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터넷 기업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딜레마에 이제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잘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큰 화두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데, 또 너무 좀 활용했다가는 정말 엄청난 또 형사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 관리적인 측면에 또 딜레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제 아까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의해서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자기 어떤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걸 기업은 장려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단순히 자기 어떤 회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순식간에 엔스크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퍼트려 나갈 수 있고, 또 발달된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해서 단순히 오피스가 아니라 뭐 어느 현장 어느 곳에서도 이것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업이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을 또 통제를 할 것인가, 이런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이제 형사 처벌이 너무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임원들도 그렇고 개인정보를 안 하려고 그러죠. 잘못하면 이제 깜빵 가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 보안 쪽을 이게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형사 규제가 그 처벌 용량을 이제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기업을 주의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핵심 인력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기업 내부에서도 임원들도 잘 안 맡으려고 하는 이런 좀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좀 그 최근에 좀 그 몇 가지 좀 지표들을 갖다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삼성하고 지금 구글이 작년도 이제 매출액을 좀 보면요. 삼성이 지금 이제 파란색인데 165조를 했어요. 글로벌하게. 그리고 이제 구글은 한 16조 정도를 했습니다. 40조 정도를 했습니다. 빨간색인데. 근데 이제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양 회사가 큰 차이가 없어요. 삼성이 한 16조하고 이제 구글이 한 14조를 했는데 이만큼 이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격차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구글이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 회사가 구글하고 페이스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위협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이 스마트폰 환경을 보면요, 그 삼성과 이제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갖다가에 대한 기사를 갖다가 이제 분석하면서 내놓은 그림인데 이 그림이 굉장히 참 잘 된 그림 같아요. 특히 이제 애플과 삼성의 전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인데 애플은 그 단일한 제품으로 엔드-투-엔드 컨트롤에 대해서 단일한 제품으로 이제 승부를 하는 거고 삼성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쓰기도 하고 안드로이드를 쓰기도 하고 또 디바이스도 엄청나게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시장을 갖다가 전혀 다른 정책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양 회사 앞에 가지고 한 23.5% 애플이 삼성이 한 22.8%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참 어떻게 보면 삼성이 참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양 회사의 그 영업이익의 합이 전 세계 휴대폰 업체의 영업이익을 합한 것의 한 90%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말은 사실 결국은 양자가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전 세계 영업이익의 90%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티브 잡스의 작년도의 사망이 어떻게 보면 이 애플의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약간 암울하게 하는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발표를 들으니까 정말 그 지금 글로벌 그 IT 업계는 특히 융합 보안과 네트워킹이 대세를 이루면서 특히 그 가운데서 개인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다소 아직까지 뭐랄까 시행 초기에 약간 혼란을 거치면서 앞으로 그 기업 운영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볼 때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런 미래 전망까지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임종인 원장님께서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수고 받은 고려대학교 임종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서 박영 박사님하고 사실 우리 유창환 본부장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얘기를 사실 뭐 피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준비해온 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 슬라이드에 꼭 그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침에 제가 경기도에서 그 김문수 지사가 굉장히 이제 정보보호, 특히 산업보안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몇 번 산업보안과 관련해서 초청을 해서 두 번쯤 산업보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더니 오늘 이제 경기도에서 전자신문에도 나왔는데 산업보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무슨 CSO 협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 이제 다녀왔었는데 결국 이제 그거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하고 사실은 산업보안 하면 얼른 보면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그 SK컴퓨터 사건도 그렇고 많은 사건들이 보면 요즘 우리 보안에서 트렌드 중에 하나가 APT 공격이죠. 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APT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APT 공격은 특정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정확한 공격 방법을 생각해내가지고 많은 정보를 모아가지고 충분한 정보가 모이면 일시에 이제 공격을 해내는 그런 공격 방법인데 지능적이고 굉장히 지속적인 장기간에 걸친 공격이죠. 우리 농협 사건 같은 경우에 봐도 그 IBM 그 직원이 보안 규칙을 어기고 그 노트북을 갖다가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는데 노트북을 갖고 반출해가지고 개인 노트북으로 쓰면서 웹하드 업체에 접근해서 수많은 거 다운로드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또 원래 들어가면은 그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하면 전부 클리어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인터넷 연결 쓰고 막 이런 거 하는 걸 다 그 해커가 알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웹하드 쪽 통해서 140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악성 코드를 심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테더링 해가지고 인터넷 끊어놨는데 인터넷 쓰는 거 아니까 결국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기재를 봐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PT 공격의 전형적인 예거든요. 우리 SK컴퓨터도 그렇고 대부분 SK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가 얼른 보면 누구를 공격할 거냐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인적 정보를 다 모으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산업보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걸 통해서 공격 목표를 정하고 공격 목표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산업 기술이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포섭해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러 보이면서도 다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산업보안 MBA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 오신 건 상당히 시기적절하신 것 같고요. 앞에 두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개인정보 보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라이버시 측면이 있고요. 프라이버시 측면이 있고 하나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유출되게 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이 부작용들이 생기고 그러는 근데 이제 개인정보가 결국은 이제 산업적으로 특히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활용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조금 전에 이창환 부장이 얘기하신 구글 사태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것에 따라서 대통령 직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위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특히 이제 지금 구글이 사실은 1월달에 3월 1일자로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한 60개 정도의 서비스에 각각의 전부 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들어가는 프라이버시 정책이 있는데 이걸 통합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일부 소송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구글 소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소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글에 대해서 좀 많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목표는 그게 정했습니다. 아까 유 본부장이 국내 기업 역차별 얘기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구글이 재작년에 위치정보보호법이라든지 구글 스트리트 뷰와 관련된 이런 거 했을 때 거의 협조를 안 했거든요. 협조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국내 기업한테는 그렇게 강력한 법 집행을 하면서 구글 코리아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글에 대해서는 그 법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 다음이나 네이버가 피해가 가지 않게 하자, 역차별 나지 않게 하자, 구글에다가 포커싱을 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딪혔던 문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런 걸 앞으로 느끼시게 될 텐데 첫째는 개인정보 있지 않습니까? 퍼스널 데이터.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요즘에 좀 고쳐지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요구해요. 굉장히 많은 정보. 이제 주민번호 수집 안 한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니까 가입할 때 굉장히 짜증분하고 야 이거 다 줘도 되는 건가? 그런 의심을 드는데 구글은 가입할 때 보면 정말 간단하죠. 그죠? 이메일 주소하고 패스워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옵션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부담감이 없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구글은 옛날에 MS는 사실은 OS하고 기껏해 IE 브라우저밖에 점령한 게 없었는데 구글은 사실 우리들에 지금 있어서 지금 보면 검색 부분이라든지 검색 그 브라우저도 요새 크롬이 1위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70%가 안드로이드 폰 쓰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하죠. 우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개인정보가 뭐냐? 그랬을 때 개인정보가 사실은 직접 수집한 정보 외에 우리가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넷 활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휴대폰을 쓰게 되면 그 정보들이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로깅이 돼가지고 그 모든 정보가 다 집적돼가지고 구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우징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수집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글은 아까 빅데이터 얘기했지만 빅데이터 그 프로세싱하는 스킬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유의미한 개인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개인정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법의 충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은요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강력합니다.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고가 피고가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자인 개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만들 때 이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은행이 책임지게 해놨거든요. 이걸 이번에 개인정보법에도 적용해가지고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그 데이터 컨트롤러가 자기들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지 못하면 지게 돼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이 규정이.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는 미국 회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법에 자기네들은 하자 없다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구글이 자기들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다는 걸 그리고 특히 최소 수집 원칙에 있어서 자기들이 최소 수집 이 서비스에 꼭 필요한 데이터만 최소 수집했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걸 구글이 입증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은 그 한국에 서버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법망을 피해 가려고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 법의 충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말에 FTC 방문했을 때 FTC 관계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서 뭐 당신들 그러면 또 이게 통상 압력 갈 거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이런 구글 같은 글로벌화된 회사 특히 우리 이런 모든 것이 글로벌화되고 커넥트된 상황에서는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바로 옆방에서 보니까 한류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의 힘이 커지니까 장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힘이 적어도 아시아권에 퍼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그 똑같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퍼졌을 때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법의 충돌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의 어떤 활용 측면하고 보호 측면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너무 보호를 강조하다 보면 활용이 어려워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를 갖다가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꼭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에서 신용정보라든지 특별한 법으로 이렇게 교환해도 되는 그러한 경우를 제해놓고 데이터를 갖다가 함부로 동의받지 않고 주고받지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블랙리스트 제도라 특별히 해서는 안 되는 거가 아니면 일단 주고받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부재이기 때문에 그냥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우리랑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충돌도 많이 비즈니스 환경적으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저는 보호라고 하는 보안이라고 하는 건 문화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담고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또 특수한 면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권으로 글로벌하게 퍼져나갈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가 이제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라이버시 얘기를 하니까 2월달에 그 제프리 로젠이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가 스탠퍼드 로리뷰에다가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Right to be Forgotten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90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후에서 사실은 98년도에 이제 전체 EU 전체 국가가 그 당시 17개국에 만들어졌는 15개국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 이제 95년도에 EU에서 그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디렉티브 그 지침을 내려줘서 98년까지 전부 만들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이 만들어지고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이제 그 올해 2월달에 그 비비안 레딩이라고 하는 EU 커미셔너 있습니다. 이 저스티스 커미셔너가 또 다른 지침을 내놨는데 그 지침이 뭐냐면 Right to be Forgotten입니다. 잊혀질 권리입니다. 그 잊혀질 권리 우리나라에서도 저번에 김구라 사건 때문에 표면화가 됐죠, 그죠? 그 저도 그날 연구실에 있다 갑자기 KBS에서 뛰쳐와가지고는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 잊혀질 권리 굉장히 문제가 또 많죠. 왜냐면 사람들이 알 권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거하고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그러한 상충되는 그 다른 권리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잊혀질 권리 그것도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 특히 크리미널 레코드라든지 뭐 사람들이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개인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정보가 밖에 알려짐으로써 사실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 구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 아까 박용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수록 복잡해요.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서 정보의 활용과 보호 그리고 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산업 보안 뭐 여러 가지 면에 다 걸쳐 있어서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어떤 그 좋은 점만은 나쁜 점이 많이 부각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사의 발전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전에 프랜시스 후쿠야마 그 양반이 얘기한 것처럼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트러스트 빌딩 이것이 가장 큰 인프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시작한 건데 이 트러스트 빌딩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거에서 장벽 이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렇지만 보면 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정보도시 망법을 바꿔가지고 CEO가 100만 건 이상 100만 개 이상 유출되면은 CEO 즉시 정직입니다. 그리고 CEO 잘리죠 한마디로. 이렇게 되고 매출액에 1% 과징금 때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매출액 NHN이나 다음 유격 1조 그러면 100억 매출에다가 100억 과징금에다가 바로 잘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캐피탈 그 정태영 사장이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보이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정태영 현대캐피탈 작년에 큰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양반 사고 나니까 그 굉장히 뭐 보강해서 저도 몇 번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 우리 해비치 호텔이 현대자동차 그룹 아닙니까? 그런데 정태영 사장 사위예요. 그건 정태영 사장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현대캐피탈, 현대카 사장을 그만둘 일이 없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사고 나면 사실은 잘립니다. 작년에 원래는 그만둬야 되는데 그나마 많은 노력을 한 게 인정돼가지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발효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가 돼서 간신히 살아났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되면 이제 사실은 누범이 되기 때문에 100만 건 이상이 아니어도 그 사람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매달 한 번씩 개인정보보호 쪽 사람들 임원까지 전부 참여시켜가지고 보고회 가는데 제가 한 2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돈은 달래는 다 주겠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투자 얘기한 거에 2배씩을 계속 투자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투자해요. 대신 하는 얘기가 다음에 한 번 더 사고 나면 나 잘리는 거 니네 다 알지? 나 혼자 안 죽을 거야. 나 혼자 안 죽을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이건 이제 사실 오늘의 지금 CEO들의 절박한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이 유출돼 가지고 사실은 업체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유출되는데 처음 단계가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컴플라이언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지금 CEO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투자나 그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 이것은 갈수록 커질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사실 법은 계속 개정되고 강화되고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법만 강화되고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을 위해서는 관련된 솔루션들, 뭐 암호 그런데 암호가 너무 강하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암호 인증해서 기술도 좋은 기술들이 자꾸 프라이버시 인핸싱 테크놀로지 PET라고 그러죠. 이게 발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고가 관리적 미숙으로 나오죠. 그죠? 관리적으로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데, 이러한 관리 보안, 그러한 이 관리적 측면을 갖다가 어떻게 잘 해낼 것이냐,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가 항상 ROI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적정한 어떤 측면에서의 능력에 맞는 투자 측면에서의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러한 이런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향후에 지금 보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또 크게 고려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트렌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뭐 투자도 하고 신경도 쓰신다면 전망이 굉장히 밝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보호대학원에 있는 그 학생들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지금 가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로펌이거든요. 김현장에만 해도 사실은 우리 정보보호대학원 출신들이 15명이나 가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다 뭐냐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가 있죠. 그죠? 근데 디지털 포렌식 왜 필요하냐? 우리 SK컴퓨터도 그랬지만 자꾸 집단 소송이나 소송으로 번지고 있으니까 소송에서 이기려면 증거를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보안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진행하는 사회자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원장님께서 아주 시간을 미리 딱 염두에 두시고 아주 잘 정확하게 맞추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그 중요성이 산업보안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가 함께 발전돼 나가야 될 거다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 이제 두 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진홍 대학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세 분께서 아주 전문가답게끔 좋은 그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듣고 제가 이제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 박영호 인터넷진흥원의 박사님께서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정보 공유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보 공유는 국가 간에라든가 또 이 기업 간에 또는 이 정부 기관에도 정보 공유가 사실은 말이 정보 공유지, 내 건 안 내놓고 네 건 달라는 식의 공유가 정보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정보 기관에서도 이 정보 협력하고 있는 가능한 한 좀 내 건 안 내놓고 좀 네 걸 좀 뺏어오는 그게 이제 정보 협력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인터넷진흥원에도 이런 정보 공유를 위한 국가 간 국제 협력팀이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주로 이제 담당하는 파트가 저희 기관은 이제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 쪽입니다. 그래서 민간 중에서도 이제 정보통신, 특히 인터넷 쪽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활동은 이제 저희 기관이 이제 1996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서트라고 미국 카네기 멜론에 이제 본부를 둔 이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서트를 통해서 이제 회원국들에서 발생한 이제
인터넷 그 보안 사고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고 또 이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이제 몇 년씩 시차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제 주변 국가 특히 뭐 일본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협력 채널을 이제 또 갖추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국제 협력을 좀 강화하셔서 앞으로 이거 남의 정보를 좀 많이 갖고 오고 우리 건 가능한 지키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례로가 이카오가 있습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라고 이제 이카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물론 항공 분야 이제 정보 이제 민간 분야인데 이런 이카오 같은 이런 그 협의기구도 하나 이렇게 앞으로 인터넷진흥원에서 좀 만드셔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좀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했고요. 다음에 이제 유창하 우리 이제 다음 이사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그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하고 이제 기업 입장의 어떤 시장 질서하고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에 어떤 또 이와 같은 발표 기회가 있다든가 또 포럼이 있을 때 향후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의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 그 개정 방향도 아마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정희 원장님에서 너무나 전문가적인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뭐 이렇게 지지자든가 토론할 게 없을 정도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법의 이제 충돌 문제라든가 뭐 이중 책임 전환 문제 이런 것도 원래 이중 책임은 권리를 주장한 자가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데이터 컨트롤러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지금 입증을 하게끔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에 이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개정안에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의견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 미시아라든가 일본 내각조사실 같은데요. 거기에도 우리나라 이 족보까지도 다 지금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그 족보 내용까지도 다 수집이 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가 방위계 수집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하시거나 말씀 좀 있으시면 해주시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에서 문제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사실 개정을 할 필요성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 시행 첫해 고친다는 게 좀 모양이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좀 그러고 있는데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는 일부 수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조병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인 원장님하고 유창하 이사님 쪽에 좀 제 질문 겸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빅데이터 문제인데요. 흔히들 오늘 유창하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빅데이터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정보 보안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사실 또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방안에는 우리가 어쩌면 모두 다 보안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지 그만해야 됩니까? 영업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쪽으로 달리는 철저한 보호를 하는 거와 적극적인 활용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아울릴 것이냐. 저는 개인정보 보호가 궁극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거와 맥이 같이 맞물리고 기업이 살고 정보의 활용, 빅데이터는 정보의 활용 그것은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과 맞물려서 기업이 살고 국가가 사는 국익과 관련된 이 두 가지 가치는 둘 다
중요한 가치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보완하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제가 한번 뉴스에서 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픈 데이터 무브먼트에서 데이터 오픈 그런 운동,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 정부 주도로 지금 2억 달러를 투자해서 빅데이터 주도권을 아주 옮겨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아까 유창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상당히 그 정보 보안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그 베스트 솔루션이냐라고 볼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보안도 어떤 하나의 배리어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의 중요성과 또 하나의 변수, 즉 뭐냐면 뭐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이것도 마케팅이 돼야 기업이 존재하고 기업이 존재해야 기업의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어떤 이 연구나 정책이나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원장님의 생각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결국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활용과 보호, 이것을 적당히 밸런싱을 해야 되는 건 다 이렇게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과거하고 달리 우리가 이제 옛날 무지하던 때는 환경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선진국 되면서 환경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뭐 할 때는 먼저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같은 거 미리 하듯이 지금에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활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먼저 사전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같은 걸 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데 다 공평하게 도입되기 때문에 페어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안 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왜냐면 이것은 인권 차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으로 해야 되고요. 한 말로 빅데이터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달리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정보, 특히 빅데이터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비정형 정보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막대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 추출해내는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퍼스널 인포메이션, 이것도 개인정보로 취급해서 보호 대상입니다. 새로운 어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함부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쓸 때는 반드시 어떤 전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의해서 이용자들한테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고 페어 게임을 하면서 활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함부로 이제 오남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민영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주신 임정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발표와 지금 토론을 일단 마치고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또 좋은 이런 세션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아주 진지한 또 중요한 이슈들이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보 보호법의 어떻게 보면 보호의 대상인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가, 오히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도 개인별로 전부 다 정보가 보안이 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개인의 동의가 없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만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족인데도 물어보려고 그러면 대답이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가 보호하려는 게 뭔지에 대한 것도 모른 채 너무 절차적인 것만 따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 보면은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호되어야 될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을 식별하는 그 베이스가 전부 주민등록번호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 개인을 식별하는 체계 자체가 이게 적절한 건가? 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모든 사이트에서 개인 식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정보라는 걸 넣었는데 그게 만약에 해킹당했을 경우에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시스템 자체를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임종인 원장님께서 조금 더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분 플로어에서 조금 질문하실 분 조금 선언합니다. 예. 저는 PC생명의 성인환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제가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현재 법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게 굉장히 강력한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 식별코드 암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 기술적 보안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술로도 정보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자 이게 그쪽의 방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향후 개인정보법의 법적인 그 변화 추이는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기업의 자율보다는 그 정부의 강력한 법들로 제재를 가할 건지 아니면 기업의 자율을 강화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법적인 관계사항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혹시 한 분만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질문이 없으시면 예, 그 총장님 말씀하신 그 주민번호 문제는 사실 68년도에 처음 주민번호제도 도입될 때는 오늘 같은 정보화사에 예측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갖다 키값으로 해서 전 국민의 모든 데이터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화에 큰 어떤 역할을 했지만 역으로 이제 그것이 유출됨으로써 너무나 많은 지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주민번호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주민번호의 장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근데 한꺼번에 폐지하려고 하면 또 너무나 많은 수십조의 어떤 또 다른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점진적으로 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그 개인정보도 제대로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활용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에 지금 많은 연구가 있고요. 하나의 예로 이제 아이핀 제도라든지 뭐 다른 대체 수단이 도입됐는데 또 불편하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급합니다. 성격들이. 그래서 이게 잘 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야 계시지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투자 많이 했는데도 잘 활용성이 높지 않아서 지금 뭐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많은 기술적 방법 그리고 대체 수단을 하여튼 도입을 하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CA 생명 오신 분이 그 암호화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97년도에 OECD에서 가이드라인 내놓기로서 암호화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1차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 당시 도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그 키복구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이 다 폐기가 됐고요. 그래서 암호화 정책은 포기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다만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자꾸 뭐 논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다 암호화시킨다는 건 또 너무나 비능률적인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최소화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최대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거는 또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강화하면 효과가 있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아까 1% 과징금 때린다든지 CEO에 대해서 즉시 정식시킨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CEO들한테 충격이 크죠. 담당자가 하는 것은 나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법들을 사실은 엔론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법들을 강화해 가지고서는 그런 효과를 본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사적인 소송은 우리나라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SK컴즈 같은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리니까 그러면 35조거든요. 여기 민사하고 관련된 배상 판결이 점점 강화되고 또 굉장히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 입법 과정에서 집단소송제도 얘기도 있었거든요. 징벌적 배상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이제 민사적인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아마 이쪽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못 빼기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꼭 처벌 강화가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 때문에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좋은 발표 토론해 주셨고 정말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들었습니다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한 단계만 내려가서 생각하면 우리의 실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주에서 모여서 보안의 미래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한 것이 앞으로 우리의 기업이나 개인의 실생활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영광스럽고 좋은 추억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선재 교수님께서 공지사항을 잠깐 말씀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내일 11시에 관심 있는 분은 여기 앞에 계신 유창한 다음 본부장님께서 다음 군사박물관에 그런 현장 투어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로비 라운지에 모여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점심 식사를 다음 주에도 제공하고 저희가 1시 반에서 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까지 다음 군사 투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별도로 여기서 연락을 드리지 못할 거니까 1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로비 라운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측에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안 세션 발표와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좀 더 붙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자, 찍겠습니다. 교수님 웃어주십시오.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본인 못 쳤잖아. 저쪽에 한번 눌러달라고 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얼른 오세요. 네. 아니, 저게 잘못한 거 같아.